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조잡기 2세에서 7세에 나타나는 인지형으로 상징적 기능, 그래서 소꿉놀이나 병원놀이로 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제 자기 중심적 사고, 나야, 내가 할 거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조잡기의 아이들은 타인의 생각, 감정, 지각, 관점 등이 자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통해서 보세요. 타인의 시각에서 보는 조망을 준할 수 있는 조망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보여. 아동들에게 이제 비대칭적인 여기서 뭐야 지금 유명한 세산 실험의 결과에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세산 실험은 뭐냐? 아동들에게 지금 여기서 비대칭적인 산 모양을 그저 보여준 후 아동이 앉아있는 위치와는 다른 위치에서 관찰자가 그 광경을 보았을 때 무엇을 볼 것인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위치가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 3, 4세 아동은 타인도 자기랑 본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망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똑같지 않은데, 이게 다른 사람들 내가 보는 거랑 똑같구나 하고 이런 자기 중심적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전조작기. 근데 직관적 사고, 중심화 이게 뭐야? 크기, 모양, 색깔과 같은 한 가지 두드러진 속성에 근거하여 이러한 대상을 이해하려고 하려는 사고를 말한다. 직관적 사고, 중심화. 그죠? 그러니까 지각적인 특성에만 의존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고의 특성으로 전 조작기 아동은 보존 개념을 획득할 수 없게 된다. 그죠? 지각적인 특성에만 의존하게 된대요. 그죠? 그래서 지각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그죠? 크기나 모양이나 색깔과 한 가지 거기에만 이해하려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활론적 사고는 뭐냐? 물활론적 사고는 모든 사물은 살아있다. 활. 그죠? 모든 사물은 살아있고 각자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모두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거죠. 물화론적 사고는 모든 사물에는 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 즉,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도 자신의 감정과 의식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예를 들어서 인형, 이걸 보면 돼, 인형. 그죠? 인형을 가지고 대화를 하잖아.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내 감정과 내 의식을 주입시키는 거죠.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활론적 사고는. 여기 있네요. 여기 밑에 있네. 예를 들어, 인형이 춥다고 이불을 덮어주는 행위. 그죠? 그래서 이제 인공론적 사고는 모든 것을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고. 온 우주가, 온 세상이, 온 모든 게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람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고가 인공론적 사고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가역성은 뭐예요? 비가역성은 아동이, 아동이 관계의 또 다른 면을 상상하지 않고 한 방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비가역성. 가라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근데 바뀌지 않는 거야. 비가역성.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게 비가역성이에요. 바뀌지 않는 거죠.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성.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비가역성. 이게 가끔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방향에서만 생각하는 성향.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는 어떻다? 생각하지 못한다. 반대 방향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 비가역성은 아동의 관계의 또 다른 면을 상상하지 않고 아동의 관계의 또 다른 면을
상상하지 않고 한 방향에서만 생각하는 성향, 한 방향에서만 생각하는 성향을 우리가 비가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 그죠? 한쪽으로만. 직진. 그죠? 이게 비가역성이다. 반대 방향으로는 생각을 못하는 거. 대표적인 예로 반대로 생각해보자. 대표적인 예로 대한이 동생이 누구야? 하면은 민국이 만세하고 대답하지만 그럼 만세형이 누구야? 하고 또 이제 모른다고 대답하는 거죠. 그죠?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다음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는 그저 전 조작기는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 그죠? 그래서 인공론조 사고, 불알론조 사고, 자기중심적 사고, 그다음에 비가역성,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직관적인 사고, 상징적인 사고, 인형놀이 뭐 이런 거. 적금놀이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럼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과정이죠. 구체적 조작기는. 그래서 사고가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으며 사고를 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력. 그죠? 사고가 이제 부자연스럽고 뭔가가 좀 엉성했던 시기라면은 이제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초등학교 6년 과정, 전 과정은 이 사고가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고 이 사고를 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단계가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논리적 사고가 어떻다? 현적에 발달하는 시기고, 그죠? 이 시기를 구체적 조작기라고 한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는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구체적 조작기의 아동은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거죠. 인지 능력이 발달해서 분류화, 서열화, 보존 개념, 탈중심화를 갖게 된다. 그제 네 가지 분류화, 서열화, 보존 개념. 아까 전 조작에는 보존 개념이 없었죠. 그죠? 보존 개념. 그 다음에 탈중심화. 그럼 분류화는 뭐냐? 대상을 분류해서 전체와 전체도 있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고 동시에 어떻게 전체적인 거와 분류적인 거 이 두 개 이상의 계층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분류하라는 거죠. 동일시하는 게 어떻다? 분류해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같은 모양의 구슬을 보고서 유리 구슬도 있고 쇠 구슬도 있고 막대 구슬도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분류화할 수 있는 게 이제는 구체적 조작기라는 거죠. 그러면 서열화. 서열화는 뭐야 지금? 어떤 특성의 속성이나 특징을 기준으로 해서 순서대로 혹은 상호 관계에 따라서 사물을 잘 어울리게 배열하는 겁니다. 자, 큰 거부터 작은 것들 한번 배열해 보세요 하면은 이제는 이 조작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별로 구별해 보자. 아니면은 똑같은 모양대로 구별해 보자 하고 이 서로 순서대로 상호 관계에 따라서 사물을 잘 어울리게 배열하는 게 서열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린이는 어떠다? 사물 간의 관련성을 이해하기 때문에 한 사물을 여러 대상이나 사물들과 비교할 수 있게 돼서 차례대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서열화. 그럼 보존 개념은 뭐냐? 보존은 어떤 대상의 형태와 위치가 변화하더라도 어떤 대상의 형태, 위치가 변화하더라도 그 양적 속성이나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나 어떤 대상의 형태나 위치가 변화했어요. 그런데 그 양적 속성이나 실체는 어떻게 돼? 변하지 않아. 그 근본적인 거는 변하지 않는 거야. 형태나 위치는 변하지만 그 양적 속성이나 실체는 어떻게나 변하지 않는다는 게 보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중심화는 팔 중심화. 예를 들어서, 보존 개념 컴퓨터. 이 시계 모양이 넓은 같은 모양의 컵에 같은 양의 우유를 보여준 뒤 한 컵의 우유를 모양이 다른 긴 컵에 보도 긴 컵과 넓게 우유 양은 같다는 거죠. 긴 컵에 우유를 갖다 200ml를, 그죠?
큰 컵 아니면은 동그란 컵에 해도 어떻게 되겠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양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이게 보존 개념이에요. 모양이나 형태나 위치는 바뀌어도 그 양은 그 양적 속성 나오잖아. 그 양적 속성의 실체는 변하지 않는다. 우유 200ml로, 200ml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보존 개념은, 이런 동그란 그릇이냐, 아니면은 옆으로 된 그릇이냐. 근데 그 양은 변하지 않는다. 형태만 변하는 것 뿐이지. 자, 탈중심화. 탈중심화는 뭐예요? 지금 사물의 어떤 두드러진 특성이나 측면에만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특성이나 측면을 고려하는 다양한 사고, 탈중심화는 뭐라고? 어떤 특성이나 측면만 얽매이지 말고요. 얽매이지 말고 다른 거 이것도 아니면 다른 것도 있다. 이 세상이 아니면 저 세상도 있다. 라는 다양한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거를 탈중심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느 한 곳에만 픽스되지 말고 고정되지 말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쪽에도 있다. 여러 가지 특성이나 측면을 고려하는 어떻다?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게 탈중심화예요. 벗어나라. 따라서 이 아동 인식의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타인의 자기 그죠? 전 조작계는 자기 중심적 사고라고 했어요. 근데 구체적 조작계는 어떻다?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한쪽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인지 능력이 발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의 다른 특성에 대해서 사고 가능하다. 이걸 탈중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조작기에는 뭐뭐가 있었어요. 그저 분류와 서열화, 보존 개념, 탈중심화가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형식적 조작기. 형식.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이제 12세 이후는 어떻게 되겠어? 중학교 들어가는 거죠? 중학교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형식 조작기. 추상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실체적,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그죠? 여기서 나는 2단계 12세일 지속되는 단계로서 아동은 자신의 지각이나 경험보다는 논리적인 추론, 그러니까 지식이나 경험,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은 그러니까 조작기에서. 근데 논리적인 추론도 가능하고 자유, 정의, 사랑과 같은 어떻게 되겠어? 이때는 어떻게 아무도 못 말리는 사춘기. 그죠? 여기가 이제 오는 게 형식적 조작기예요. 그래서 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더불어서 사고와 추론을 통해 가설 검증할 수 있는 단계, 가설 연역적 인지구조를 획득하여 명제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그래서 추상적인 사고는 실체적,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사물이나 사건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건 추상. 그죠? obsolete thinking, 사물이나 사건을 머릿속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 시기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자신이 나아갈 사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다른 가상적 사회를 꿈꾸고 구상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내가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그죠?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이런 가상적인 사회를 꿈꾸고 구상하는 게 형식적 조작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떻다? 자신의 미래를 꿈꾼다. 가설 연역적 추리. 가설 연역적 추리.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설 연역 추리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 가설적 상황을 설정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지금 막 직면했어요. 직면했는데 나의 과거와 경험치를 녹여내서 이 상황을 설정하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과 그다음에 현재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녹여내서 이 설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가설 연역적 추리예요.
자, 이제 조합적 사고는 뭐냐? 조합적 사고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는 사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된다?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구성해. 그죠? 하나의 문제 해결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결책을 어떻게 이렇게도 해보고 이 막대기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여기다가 어떻게 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 접목시키는 거죠. 그죠? 그게 조합적 사고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고를 조합적 사고다. 그래서 자신이 이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주장, 다른 사람의 주장, 또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게 조합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제적 사고는 뭐냐? 명제적 사고는 논리적 관계를 추리하는 것으로 논리적인 판단을 언어나 기호로 그죠? 자기의 논리적 관계를 추리하는 것으로 논리적 판단을 언어나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그죠? 언어나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무슨 사고? 명제적 사고라는 거예요. 그럼 다차원적 사고는 다차원적 사고는 인식의 범위가 하나의 상황을 단일 상황이 아닌 통합적 흐름 속에서, 인식의 범위가 하나의 상황을 그죠? 하나의 상황의 통합적 흐름 속에서 다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의식 체계, 이걸 다차원적 사고. 이 하나의 단일 상황을 어떻다? 이런 통합적인 흐름 속에서 다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의식 체계를 다차원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에서 이제는 감각운동기, 그죠? 감각운동기의 특징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극에 대한 반응, 직접적인 신체 감각과 경험을 통한 환경 이해, 대상 영속성.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존재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대상 연속성의 발달, 애착 확립, 목적 지향적 행동, 감각운동기. 그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를 갖다가 전 조작기, 2세, 7세는 자아 중심성, 직관적 사고 보는 대로만 불알론 모든 게 살아있다. 상징적 기능, 타율적 도덕성, 중심화, 비가역적 사고, 그죠? 한쪽으로만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대상 영속성이 이제 확립이 되는 거, 발달됐으면 이제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보존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 조작기. 초등학교를 그러니까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는데 인지 발달을. 그럼 구체적 조작기는 뭐냐? 논리적 사고의 발달, 보존 개념 확립, 분류화, 서열화, 타일 중심화. 그죠? 타일 중심화, 가역적 사고, 자율적 도덕성, 조합 기술. 그죠? 그러면 이제 12세에서 이제 쭉 어린이 형식적 조작기죠. 어떻게 돼? 12세부터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고요. 가설, 연역적 추론, 조합적 사고, 명제적 사고, 그다음 또 뭐 있었어? 명제적 사고. 그다음에 이제 다차원적 사고, 이러한 게 이제 형성된 시기가 형식적 조작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부모예요. 부모. 또 얘기하지만 이 아이의 인성은 저는 태교부터 일어나는 것 같아요. 태교. 중요해요. 태교 때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음악을 듣고, 무슨 언어를 쓰고, 무슨 행동을 하고, 이걸 아이는
안에서부터 다 느낀다는 거죠. 어제 우리 손주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 손주가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밤에 한 번도 깨본 적이 없대요. 너무 순해. 그래서 우리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이 아이처럼만 된다면 자기는 5명도 키울 수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를 하나 더 낳아라,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그랬더니 음, 남편이 얘로 하나를 키우자. 왜냐면 저희 딸이 애 낳는 날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어, 화장실에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근데 다행히도 그 화장실에 남편이 그 링거 끼고 이제 들어가는데 기절하면서 남편은 앞으로 이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편 위로 넘어져 버리니까 이 남편도 이 사위도 꼼짝을 못 하니까 사람을 불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옆에 그 옆에 있는 호실로 들리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 아무도 달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 간호사가 뛰어와서 이제 응급조치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애를 낳고 싶지 않다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저희 사회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나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 이후로 해서 애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있더라. 두 번째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인지발달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적으로 꼭 한 명을 더 낳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인지발달 이론과 사회복지 실천. 인지발달 이론은 아동의 인지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했다. 인지발달 이론. 그죠? 전조잡기, 구체적 조작기, 그죠? 형식적 조작기, 이런, 구체적 조작기를 통해서 이런 인지발달 과정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만들었다. 누가? 삐아제가. 그래서 과학적, 수학적 능력의 발달에 대한 이해도 증가했고,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적 발달은 분리될 수 없다.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통합적으로 중요하다.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는 하나라도 분리될 수가 없고, 병행하여 발달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중요하죠. 그래서 삐아제 이론은 어떻다? 가치 지향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 실천 분야보다는 교육학적 측면에 더 이론적 토대를 주었다. 아동의 인지 발달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사회복지 실천보다는 교육학적 측면에서 더 부가가치가 있다. 어떤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 중요하죠, 삐아제. 그래서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은 같이 발달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거. 누가? 삐아제가.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인지발달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중요하다. 환경, 개인, 나, 가정 환경이죠. 태어났을 때의 가정 환경이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인성은요, 인성은 유전적인 요인이 50%고요. 30%는 환경, 나의 인성은 태어날 때부터 50%가 형성이 되고 30%는 환경, 20%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게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환경 속의 인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고, 둘째는 인지 이론에서 이 인지는 현실을 해석하여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매개, 그죠? 행동을 주는 매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인지는 현실을 해석해서 뭐야 해석하여 정서와 인지는 정서에도 영향을 주고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뭐가 인지가. 그럼 평가.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아동은 가르치는 대로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방법으로도 배우고 터득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인지발달 이론 아동은 뭐야? 그대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죠? 스스로의 방법으로 만지고 보고 느끼고 어떤 물알론적인 사고 아까 얘기 나왔죠. 그죠? 이런 스스로의 방법으로 배우고 터득한다. 그죠? 그 다음 삐아제 인간이 유아기에서 그죠? 유아기에서 지금 어떻게 되겠어? 이 스스로의 방법 하지만 스스로의 방법을 터득하는 건 어떻게 돼? 전 조작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조작기에서도 터득하는 거고. 그래서 삐아제는 인간이 유아기에서 성인기로 성장하는 과정에 다양한 단계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감각운동기, 그 다음에 전 조작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구체적 조작기, 그 다음에 형식적 조작기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생각하고 배우는 능력을 갖춘다. 인간이 유아기 성인교 성장하는 과정 다양한 단계를 거친다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어느 날 뿅 하고 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 그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성장하고 어, 배우고 앞으로 자아 실현을 위한 우리는 그런 배움에 지금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이 과정을 꼭 유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다가 빗대서 그죠? 투입돼서 생각을 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한계점은 뭐예요? 평가의 한계점은 그죠? 아까 평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유학에서 성인기까지 다양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단계를 거치면서 어떻게 해서 생각하고 배우는 능력을 갖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문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은 있더라 이거예요. 한계점은 있더라. 그 한계점은 뭐냐? 첫째, 많은 연구자들이 학습과 훈련의 효과를 무시한 것에 대한 어떻게 훈련, 그죠? 학습과 훈련이 중요한데 많은 연구자들이 무시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삐아제는 어떻게 됐어요? 단계 말로 다 배우고 학습함으로써 성장을 한다. 근데 다른 연구자들은 이런 학습이나 훈련을 무시했다는 거야. 둘째, 성별의 차이와 개인차에 대해서는 어떻다? 언급하지 않았다. 그죠? 성별의 차이. 그냥 뭉뚱그려서 감각운동기,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해서만 그냥 큼직큼직해서 4단계로 나눴는데, 그죠? 여기에 그 4단계로 나누어서 촘촘하게 어떤 개인차가 어떻게 되겠어? 발전한다거나. 그죠? 너무 그럼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별의 차이 남자 여자에 따라서는 당연히 좀 받아들이는 속도가 틀려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 번째, 삐아제는 아동을 직접적으로 관찰을 통한 수집한 자료이므로 도식, 전체적인 틀, 개념, 그래서 적응, 평형 등 발달 과정을 과학적으로, 이건 직접 관찰을 했지. 어떤 과학적인 토대로 해서 증명이 안 된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려는 어떤 한계점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개인의 경험과 그죠? 개인마다 경험치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의 경험과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기 긍정적인 평가는 아까 뭐였어요? 지금 배움과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인, 해서 성장하고 변화한다. 근데 이거 한계점은 무시한 거에 대한 강한 비판, 그 다음에 성별, 개인차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직접 관찰만 했지, 어떻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개인의 경험이나 문화적 차이도, 여기서는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도덕성 발달 단계에 있어서 탈적 도덕성을 봅시다. 4세에서 7세의 아동에게 해당되는 시기로 2단계 아이들은 어떻다 지금 규칙에 대한 강한 존중을 보였다. 탈적.
그죠? 전 조작기 후기죠. 전 조작기 후기입니다. 전 조작기가 2세에서 7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기 아동에 해당되는 2단계 아이들은 규칙에 대한 강한 존중을 보인다. 그래서 타율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타율적, 타인의 통제하에 있다. 타율적, 그죠? 타율적은 타인의 어떤 통제, 룰에 있다. 타인의 통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급하게 병원에 가는 상황에서도 빨간색 신호등은 반드시 멈춰야 하고, 그죠? 생각하고 그런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벌을 받아야 하는 나쁜 행동을 이런 게 타율적 도덕성을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타율적 도덕성 발달. 그럼 자율적 도덕성은 뭐냐? 10세 이상의 아동에게 해당하는 자율적 도덕성은 10세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5, 6학년이죠. 5, 6학년부터 요즘은 6학년보다는 5학년 애들이 더 무섭다고 하더라고. 너무 강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10세 이상의 아동에게 참 그거 아세요? 요즘은 10세 제가 아는 타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요즘은 이 초등학생들도 타로를 보러 온대요. 타로를 보러 오는데 뭐라고 물어본대요? 내가 언제쯤 여자친구가 생길까요? 아니면 언제쯤 여자친구랑 헤어질 수 있을까요? 이성에 대한 거예요. 100%가 다. 그래서 참 웃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적 10세 이상의 이 5학년 애들이 요즘 6학년보다는 더 좀 겁이 난다. 그래서 인지가 점차 발달하고 성인의 통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규칙과 법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며 가변적인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10세 이상부터는 이건 바뀌는 거구나. 사람들 만들었지만 그죠? 이러한 모든 거는 가변적이다. 바뀔 수 있는 거구나. 한 곳에만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다. 가변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에서 잼을 훔치다가 한 개의 컵을 깬 것이 우연히 15개의 캡을 깬 것보다 결과는 경미하나 의도가 옳지 못함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율적인 도덕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콜버그. 콜버그의 이제 도덕성 발달을 봅시다. 콜버그 도덕성 발달의 연구자이고요. 도덕성 발달 연구자이며 피아제 학파의 전통을 이은 어떻게 되겠어? 삐아제. 그죠? 아까 삐아제는 몇 살에 사망했죠? 1980년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7살 일곱 살 더 오래 산 거죠. 그래서 도덕성 발달의 연구자이고, 피아제 학파의 전통을 이은 대표적인 학자다. 콜버거. 그래서 1927년 뉴욕주의 브론스빌리에서 태어나서 매사추세츠 앤도버 아카데미 사립명문 고등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콜버그는 대학을 가지 않고 이스라엘 건국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귀환한 사람들을 태우는 비행기 부조정사 일을 했대요. 이 경험은 뭐예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죠? 내가 이스라엘 귀환한 사람을 돕게노라. 그래서 비행기를 옮겨야 되니까 사람들을 옮겨야 되니까 나는 조종사 일을 하겠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은 사회의 정의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므로 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의 기초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 시카고 대학에 입학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학원에 입학해서 대학원 과정 로저스, 백 같은 심리학자들로부터 임상적 이론과 실제를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임상 심리학자보다는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에 흥미를 더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인지 발달 이론. 그래서 그는 시카고 대학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한 6, 7년 동안 교수로 재직했고 하버드에서 아이고 자살로 죽었네요.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니까 1987년에 사망했으니까 60의 나이로 죽은 거죠. 60이면은 참 아직도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덕성 발달 단계, 콜복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삐아제 도덕적 추론 연구를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확장했고요. 그래서 10세에서 16세 사이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어떻게 또 그 30년 이상 도덕성 발달을 연구했대. 음. 그래서 콜버그에 의하면 모든 아동들은
10세까지는 전인습 수준에 머물다가 그 후에는 어떤 받아들이는, 그죠? 인지하고, 느끼는 인식적 수준에 도달한다고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전인습이었다가 인습을 한 건 나이가 들어가면서 타인의 의견도 수렴하고 고려하고, 그죠? 어떠한 그 행위도 평가하더라. 그죠? 10세 이후부터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13살까지는 인습적 수준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거죠. 13세면 뭐예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부터는, 전인습에서 인습적 수준에서 출연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형식적 조작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콜버는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한 개인들은 후인식적 수준으로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13살 이후부터 이러한 연구로 도덕성 발달 단계를 세 수준에서, 세 개의 수준에서 6단계를 나누어 제시하였지만 자신의 이론의 6단계를 사망하기 전에 삭제해버렸대요. 그래서 콜버그 역시도 피아제와 마찬가지로 인지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도덕의 발달시 단계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도덕성도 발달한다는 것을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1수준의 전인습 수준을 봅시다. 1단계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벌과 복종의 단계. 그죠? 벌과 복종의 단계. 그래서 복종과 처벌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고의로 어떻게 되겠어? 내가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도덕적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벌과 복종의 단계 전입식 수준. 그러니까 인습 수준은 뭐라고 했어요? 13세 이후라고 그랬죠. 전입식 수준이니까 초등학교 단계겠죠. 그래서 이 단계는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전입 수준은. 이 단계는 시장 교환의 단계에서 정당한 거래였는가를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도덕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는 정직하면 칭찬도 받고 선물도 받는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예요 지금? 어, 개인 간의 상적 기대, 관계, 동조의 단계. 그래서 대인과의 관계를 우리가 6단계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랬더니 지금 4단계까지 하고 5, 6단계에서는 이제 하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상적 기대, 관계, 동조의 단계. 그래서 대인과의 조화를 위한 도덕성. 옳은 행동은 어떻게 돼서 옳은 행동은 타인과 좋은 단계를, 그죠? 좋은 단계를 유지하고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으로 착한 아이 타입의 도덕성 단계가 3단계. 그럼 4단계. 4단계는 어떻게 돼요? 사회 제재와 양심 보존의 단계로 어떻게 돼? 법과 질서의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적법인가 불법인가 그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럼 우리가 5단계를 봅시다. 5단계는 뭐예요, 지금? 권리 우선, 사회 계약 또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용성의 단계다. 1단계, 2단계, 지금 벌과 복종의 단계, 도구적 목적과 교환의 단계, 개인 간의 상호적 기대의 관계, 동조의 관계. 그 다음에 4단계는 사회 체제와 양심 보존의 단계. 5단계는 권리 우선,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 그래서 권리 우선과 사회계약 혹은 유용성의 단계. 그럼 6단계는 뭐예요? 6단계는 보편, 윤리적 원리의 단계에서 도덕적 원리에 따라서 스스로 선택한 양심적인 행위가 올바른 행위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중요해요. 윤리적 단계, 보편적인 단계, 양심적인 행위. 법이나 관습보다, 그죠? 법, 관습보다는 뭐다? 인간의 생명과 같은 보편적 인류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마지막 6단계입니다. 그래서 콜버그의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도덕적 사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도덕적 행동이나 도덕적 감정은 무시했으며 모든 문화권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둘째는 남성의 대다수는 4단계의 도덕성을 보이고 여성의 대다수는 아까 3단계의 도덕성을 보인다는 성차별적 주장을 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그 다음에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그래서 우리의 인지는 한 곳에만 고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움과 경험에 그 경험치로 인해서 계속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인지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